자,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는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 자, 박스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 원인데 연간 원리금 상환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봤더니 우선 가능총소득이 나오죠. 먼저 가능총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4천만 원이 나와요. 자, 가능총소득 4천만 원에 뭐를 빼주죠? 공실 손실 상당액. 여기 몇 프로죠? 4천만 원에 우리가 25%, 가능총소득의 25%는 4분의 1이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우리가 유효 총소득은 3천만 원. 유효 총소득 3천만 원에 영업경비는 또 가능총소득, 영업경비는 또 가능총소득의 또 몇 프로? 50%. 2분의 1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냐? 우리 1,000만 원이 된다. 우선 요 흐름부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번 질문 볼까요? 시험에 부채 감당률은 출제를 많이 하는 용어. 자, 부채 감당률은 올해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1,0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이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분모는 유효 총소득 얼마죠? 유효 총소득 3천만 원. 유효 총소득 3천만 원에 우선 영업경비는 2천만 원에다가 뭐를 대주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얼마죠? 1,000만 원을 더해주면은 또 3천이죠? 3천 나누니까 얼마? 1. 2번도 1. 3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소득은 얼마 나오죠? 5천만 원. 차입자의 연소득은 5천만 원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1,000만 원. 5분의 1이니까 0.2. 0.2. 네 번째, 부채 비율은 지분,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인데, 부채 타인 자본 대출 얼마? 2억 원. 타인 자본은 2억 원 대출 받았고,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 4억인데, 그럼 내 돈도 얼마? 2억. 4억에서 부채 2억 빼면은 2억은 내 돈 1.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 5번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기준 얼마? 3천만 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경비 얼마죠? 2천만 원. 그럼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약 0.67. 약 0.67. 그래서 5번 정답.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답이 5번에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5번 먼저 풀고 4번 푸는 게 빠릅니다. 자, 31번 문제. 자, 30번 문제도 중요하고요. 31번 문제도 중요해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2차 년도의 이자 지급액인데 상환 조건 볼까요?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매년 연간 단위로 상환합니다. 자, 연간 단위로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이 얼마 받았죠? 1억 원. 대출 금액은 1억 원에 뭐를 곱해주죠? 연 저당 상수.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연간 저당 상수가 0.117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얼마죠? 1170만 원. 1170만 원이 매년 원리금 상환해. 그럼 1회차의 이자는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 처음에는 아직 돈을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인 1억 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죠? 연 이자율 10%. 고정금리죠. 곱해주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 이자라면 원금은 얼마? 원금은 원리금 얼마죠? 원리금 1,170만 원에서 이자 1,000만 원을 빼주니까 얼마죠? 170만 원이 원금. 자, 1회가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 2회차. 2회차 이자는 원금이 얼마? 융자잔고 1억에서 뭐를 빼죠? 원금 얼마 뺐어요? 1억 원에서 얼마? 170만 원 원금 갚았으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그러면 융자잔고는 9,830만 원. 융자잔고는 9,830만 원에 연이자율 10%를 곱해주니까 얼마죠? 983만 원. 983만 원이 이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원금 구하면 얼마? 원금은 원리금 1,170만 원에서 이자 983만 원 빼주면은 요게 이자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 계산 문제 좀 우리가 잘 풀어둬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원리금 균등에서 출제를 했었죠.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입니다.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시험에 잘 내니까 주의해 두시고, 2번 정답인데,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하며 현물 출자한 설립도 가능하다. 여기 틀렸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현물 출자한 설립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디 나오죠? 제2조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요, 1항과 2항 요걸 두 개를 묶었어요. 제5조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2항 두 개를 묶었습니다. 2번 정답. 현물 출전 설립은 할 수 없다. 3번 자, 제10조에가 나오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자기관리는 어떻게 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4번은 주식 분산입니다. 여러분 4번은 주식 분산. 자,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보는 거예요. 4번 지문.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충수의 50%, 100분의 50입니다.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0%.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제한이 있다.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올해 시험도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법 조문이죠. 법 조문이 원래 또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사업 방식을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우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 지주 공동 사업에 있어서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죠.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등가, 시험에는 요 지문으로 많이 내요. 등가 교환 방식. 시험 지문에는 이 지문으로 많이 낸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등가 교환 방식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 그럼 이익은 공동 개발이니까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상호 배분. 그래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니까 틀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됩니다. 1번 틀린 지문. 2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한다. 자, 네 번째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2번 정답이죠.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우리가 위탁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또 소유 주체는 누구죠?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인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조달한다? 개발업체의 주선에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해요. 네? 그리고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2번 정답이고 3번 개발 사업의 비용 위험은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공사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4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신탁회사가 하지만 자금 조달 이익 귀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누구? 위탁자. 신탁회사
수탁자. 자, 약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약정에 의해서 토지를 신탁하면은 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죠. 이때 형식상 항상 신탁은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한다. 여러분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신탁이 나오면 하여튼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도 신탁회사고, 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도 누구? 신탁회사. 그리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5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 주체, 이것도 누구?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것도 토지 소유자예요. 본인이 다 하잖아요. 자체 사업은.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34번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마케팅 믹스 4가지에서 제품, 프로덕트, 제품 계획이란 시장에 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의 결정, 소비자 중심의 설계,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계획 등을 말하죠. 자,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정통적 전략 중에 하나죠. STP 맞는 지문입니다. 특히 포지셔닝, 차별화 주의 좀 많이 해두시고 자, 34번에 4번은 뭐가 되냐면 고객 점유죠.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가 중시합니다. 소비자가 중시하는 전략. 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전략이 나오죠? 아이다. 자, 여러분 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 변화의 4단계가 나와요. 앞에 A는 뭐죠? attention. attention은 뭐죠? 주의를 끌고, interest, 관심을 일으켜서 이 관심을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이 욕망을 action,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상품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심리 변화의 4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자, 4번 정답이고 5번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촉진 전략이란 홍보,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5번 우리 촉진 전략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자,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자, 이 5조에서 1항, 2항, 3항, 4항 네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여기 1항이죠. 5조 1항.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험 문제는 가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 가격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적정 가격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2번 지문과 3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요거 2항. 자, 여러분 2항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 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2번, 3번 지문이에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감정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시장 가치 개념 틀렸는데, 자, 여러분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 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 자,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 개념이 틀렸어요. 4번 정답인데, 그래서 우리 최근에 27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시험에 올해 중요해요. 제5조 4번 정답입니다. 개념이 틀렸고요. 자, 5번은 요거. 5번 지문은 제3항, 제5조 제3항입니다. 자, 제5조 제3항에 대한 설명. 5번 지문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들을 우선 잘 봐야 되겠습니다. 법조문 5조, 6조 좀 공부 좀 해. 여러분 법조문 5조, 6조 원래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6번.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여러분 생산 요소를 보면은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자,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이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자녀 수익, 남은 자녀, 나머지죠. 이 자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우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익 배분의 원칙.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 형성 요인도 항상 변동을 하고 부동산 가치로 변화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준 시점 나온 변동이죠. 3번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죠. 자, 여러분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 복도의 청정 높이가 너무 높아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다. 이런 감가 유입이 되거든요. 이런 감가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와 관련 있고,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또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또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자,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돼요. 자,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죠. 이 감가를 우리는 경제적 감가다. 지금 요 설명, 시험 문제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 2가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인데, 자,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최유효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용의 원칙과 관련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밑줄 여기 나왔죠. 내부 구성 요소가 떴다 하면 무슨 원칙? 균형, 적합이 아니다. 자,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추가해도 되느냐 비용을 추가 투자의 적부. 자, 추가 투자의 적부 밑줄. 추가 투자의 적부는 기여와 관련이 있다. 기여의 원칙이다. 즉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구성된다.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데, 자, 여러분 거기에 박스에 여러분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는 얼마?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사용 승인 시점에 얼마? 100만 원. 사용 승인 시점에 100만 원인데 면적은 얼마죠? 자, 그 박스 첫 번째 대상 건물의 현황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요거 안 곱해줘서 계산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곱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죠? 2억 원. 네,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이다. 자, 그러면은 매년 여기다가 2억 원인데, 예? 거기에 어떻게 돼요? 기준 사용 승인 시점을 얼마? 건축 비율 보세요. 사용 승인 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준 시점까지 몇 프로? 10% 상승했다. 그거죠. 1.1 건축 비주수 변했잖아요. 기준 시점까지 곱해주니까 얼마?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포인트는 포인트는 저것을 잘 구해야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요 포인트는 요 두 가지를 잘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제 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 요소 끝났을 때 잔존 가격 나눠준 요 총 감가액을 뭘로 나눠주죠?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준다. 자, 요 두 수식을 잘 구해야 돼요.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계산 문제. 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 2억 2천이죠. 여기 2억 2천만 원에서 잔존가치 박스 맨 밑에 보세요.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다. 없으니까 얼마? 제로.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40년. 그러면 2억 2천을 2,200을 4로 나눠주면 2,200을 4로 나눠주면 550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얼마? 우리 550만 원. 매년의 감가액에서 경과년수 몇 년이냐? 경과년수. 여러분 시험 문제가 여기서 잘못하면 틀려요. 경과년수 상당히 중요하다. 몇 년? 자, 거기 보세요. 사용 승인 시점 2016년 6월 30 밑줄. 그리고 기준 시점 2021년 4월 24 밑줄. 날짜가 달라요. 여러분 날짜 같아야 되거든요. 4월 24일이 아니라 6월 30일 이렇게 돼야 5년이야. 딱 채워야지. 5년 날짜 안 맞잖아요. 빨리 됐잖아. 기준점이 6월 30일 빠르잖아요. 5년이 아니라 몇 년? 4년. 요게 포인트야. 5년으로 계산해서 틀리신 분 많아요. 4년. 그러면 얼마죠? 2,200만 원. 2,200만 원이 되니까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이 적산가액은 제 조달 원가 2억 2천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감가 수정액 2,200을 뺐더니 얼마? 1억 9,800만 원. 1억 9,800만 원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함정 많죠. 경과년수 5년이 아니라 몇 년? 4년. 자, 38번 이런 유형 원래 또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보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인데 여러분 하여튼 사례부터 먼저 나와야 돼. 자, 박스 세 번째. 거래 사례 내역인데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 나왔죠? 거래 사례 가격 얼마? 6억 원인데 요 6억 원에 사정 보정 없죠? 사정 보정 문제에서 뭐 없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 지가 변동률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시점 수정으로 가는데 2020년 9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3월 1일까지 몇 프로? 주거적은 3% 뭐 했다?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면은 뭐다? 플러스. 상승했고 지역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의 위치. 자, 여러분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의 위치 밑줄.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개별 요인으로 가는데 대상 토지 여러분 항상 이럴 때는 사례는 분모고 분자는 뭐다? 대상이란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분모가 사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8%.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다? 플러스. 열세일 때는 뭐? 마이너스. 그 밖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상승식으로 계산하라.
얘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하나 더 있어요. 면적이 달라요. 자, 사례는 얼마? 면적. 자, 사례는 면적이 얼마? 250제곱미터인데 대상 토질 면적이 200. 이렇게 면적이 다르면요. 면적이 다르면 면적 요거 비교해 줘야 돼. 면적이 다르면 요거 계산 안 해서 또 틀리신 분이 있어. 면적이 다르다. 그럼 얼마죠? 6억 원에 곱하기 1.03 곱하기 1.08 곱하기 얼마죠? 5분의 4죠. 분모분자 50으로 나누는 거 5분의 4니까 얼마? 0.8 곱해주면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 이율을 구할 경우에 다음 상식에 들어갈래요. 자, 여러분 환원 이율 개념이죠. 작년 시험에도 또 이 개념 출제했었죠.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순수익은 영업소득이죠. 영업소득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이죠. 지금 요 기억은 뭐가 나와야 돼요?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부채 감당법. 자, 여러분이 환원 이율 결정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환원 이율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부채 감당률의 근거에서 구하죠. 여기에 대부 비율을 뭐라고 하죠?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뭐를 곱하냐면은 저당 상수를 곱한다. 자, 요거죠. 지금 니은은 저당 상수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 정답. 자, 39번 이런 형태도 또 잘 내죠. 작년에도 이렇게 박스 안에 뭐 들어갑니까?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도. 자, 40번. 자, 표준 주택 가격의 공시사항. 뭐가 있어요? 표준주택 어디 있느냐? 집원.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뭐죠? 형상, 표준주택의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 승인일, 뭐도 포함한다?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하고,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게 공시사항,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정답. 4개, 거기 보기 4개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0문제 풀었는데, 자, 우리 답이 아까 몇 개씩? 나 세보세요. 다 8개씩이야. 아, 다음 주 풀 때, 문제 풀 때 우선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시고, 이론을 풀면서 2개 놓고 헷갈리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자기 아는 거 푼 거 보면서 답이 세보세요. 답이 해서 나는 3, 4번 헷갈리는데 4번이 한 4개밖에 없다. 그럼 그건 4번이 정답이지 뭐. 그렇게 이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본 시험에 도움받아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연습을 이제 남아있는 문제 풀 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